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 비평론의 그 문화 생태학과 생태 비평,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생태학과 생태 비평입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문학 생태학, 이것의 또 생태학의 등장 배경,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태를 많이 이제 생태 위기란 말 들어보셨죠? 생태 위기 속에서 결국 이제 자연을 지나친 개발이죠. 자연의 지나친 개발이 결국 이제 뭡니까? 인간 사회를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책들 읽어보시면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태평양의 수온도 213쪽의 밑에서 그 넷째 줄을 보면 남미의 페루 연안에서 적도에 이르는 태평양의 수온이 3에서 5년을 주기로 상승해서 세계 각지의 홍수, 가뭄, 폭설을 몰고 오는 기상이변 이런 것들도 막 이어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무분별한 자연의 개발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14쪽에 보면 생태학의 개념과 어원이라고 나와요. 2번. 214쪽을 보겠습니다. 자, 214쪽에 그 2번 보면, 그래서 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말이, 헤켈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독일의 동물학자죠. 사용을 했고, 이 이컬러지, 우리가 이제 이컬러지란 말 쓰죠. 생태학을. 이런 그 영어의 어원은, 자, 오이컬러지, 지하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왔는데, 이 말은 그 오리코라는 게 집이고요. 로지아라는 게 이제 연구란 뜻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생태학이라는 건 뭡니까? 집을 연구한 학문이라는 뜻이죠. 집을 연구하는 학문. 이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라는 것은 이제 좁게는 객체가 사는 환경이지만 생물권, 또 우주라는, 우리가 우주라는 말도 지부, 집주라는 말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 이런 말 쓸 때. 그래서 그런 뭡니까? 결국은 우주까지도 우리가 이 생태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넓은 범위에 이 우주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태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뭐 집 이것만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아주 넓은 의미의 그 우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우주를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을 그 한자로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죠. 이게 지우자고요.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죠. 우주죠, 우주. 이게 전부 다 지부, 집주예요. 지부, 집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생태학이라는 것은 점점점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 215쪽부터 쭉 나와요. 뭐 그런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7쪽을 보십시오. 217쪽. 자, 217쪽을 보시면, 자, 217쪽입니다. 자, 217쪽의 세 번째 줄을 보면, 1920년대 들어서 비로소 생태학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인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의 테두리를 넘어서 그런 이제 사회과학적인 학문으로 그 확대될 기반이 있다. 자, 217쪽 세 번째 줄,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줄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218쪽으로 넘어와서 그 세 번째 단락을 또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이런 그 생태학자들이 거기 세 번째 단락입니다. 218쪽. 생태학자들이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관심을 갖고 연구 대상을 삼게 된 것은 이게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환경운동, 생태운동이 발달했다. 이 간과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보고 지나친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쓰죠. 간과.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태 비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태 비평의 종류에는 심층 생태학, 사회 생태학,
그 다음에 생태 페미니즘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심층 생태학은 뭘 다루고 사회 생태학은 뭘 다루고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쪽입니다. 219쪽. 자, 219페이지에 먼저 심층 생태학이에요. 1번. 자, 그래서 이제 심층 생태학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deep ecology죠. 심층 생태학. 자,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deep이라는 게 깊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ecology가 생태학이라는 뜻이죠. deep ecology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의 문제. 자, 거기 심층 생태학에서 한 7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이러한 다음에 심층 생태학은 환경의 문제의 치유가 자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접근, 즉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전일적 구조에 대한 인식 또는 이 전일적 구조에 관통이 있는 인간 정신과 같은 우주적 기운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거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심층 생태학은 환경의 문제에 대한 치유, 그러니까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자연계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다루는 것이 바로 심층 생태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뒷장 넘겨보시면, 이 심층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 번째 줄입니다. 220쪽에. 거기 보면 심층 생태학이 다루는 토대가 되는 것은 관계망이라는 것이죠. 거기다 밑줄 주세요. 네 번째 줄. 관계망으로 짜인 그물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관계망, 네트워크로 짜져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 자, 이게 이제 어떤 관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네스에 따르면 표층 생태학이란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심층 생태학이라는 것은 깊은 걸 다루는 것이고, 자, 220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있는 표층 생태학이라고 나오죠. 자, 이건 이제 영어로는 shallow라는 말 쓰는데, shallow ecology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권의 생태학도 정부, 산업체, 대학이 관심을 두는 생태학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공해 문제, 자연 문제, 또 자원 고갈 같은 일반적인 환경 문제를 대상으로 삼고 그 어떤 근본적인 그런 그 환경 문제는 근본적인 환경 문제 해결, 이런 것은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나오고 있죠. 뭐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런 그 심층 생태학자들은 오늘날 우리 뭡니까? 에게 필요한 세계관의 전환, 그래서 자아실현, 생명 중심 사상, 이런 것을 제시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1쪽의 둘째 줄에 보면 심층 생태학에서는 자아의 큰 성장을 요구해서 인간을 넘어서는 모든 자연과의 일체화를 추구한다. 자, 여기다 또 밑줄 치세요. 221쪽에 둘째 줄, 셋째 줄이요. 자연과의 일체화,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사회 생태학이 나오죠. 소셜 이컬러지. 소셜이라는 게 사회의라는 뜻이고요. 이컬러지라는 게 이제 생태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생태학,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사회생태학을 주장한 학자가 머리북친이에요. 머리북친. 이 머리북친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생태학을 주장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까지 이제 이 생태학을 연결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2쪽으로 넘겨보세요. 세계 222쪽. 자, 222쪽으로 이제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생태학이라는 것은 그런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자, 또 밑줄 주세요. 사회 생태학은 사상적으로 기존 사회 사상인 무정부주의에 근거하고 있고, 무정부주의의 녹색적 사유의 융합은 북친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북친이라는 게 사람의 학자라는 이름이고요.
사회 생태학을 주장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부터 또 밑줄 주세요. 사회 생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오늘날 생태 위기의 원인이 경쟁적인 시장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있어요. 경쟁적인 시장 이데올로기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레드오션.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피가 막 쫙 퍼지는 그런 레드오션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3쪽을 보시면 생태 페미니즘이라는 게 나와요. 생태 페미니즘. 그러니까 이런 생태 문제를 여건 옹호주의라는 게 페미니즘 아닙니까? 라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밑에 또 다섯 줄 밑줄 주세요. 생태 페미니즘은부터 그 다섯 번째 줄에 출발하고 있다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생태 페미니즘은 사회의 지배와 자연의 연관을 고찰하는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그 출발은 사회 생태학의 견지하고 연결되고, 이 사회 생태학과 생태 페미니즘은 생태 파괴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이 통제와 지배다. 이 파괴 원인이 통제 그리고 지배라는 거죠. 이런 사회 문제하고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생태 페미니즘.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뭐 여러 뭐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나중에 이제 뭐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론의 계보와 방법론이라는 게 22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226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론의 계보와 방법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문학 생태학과 생태 비평 이런 것에 대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생태학의 문제를 문학과 연결시킨 거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주 길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229쪽을 펴보세요. 229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229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시적 담론이라는 말도 나와요. 자, 이 시적 담론이라는 것은 그런 그 문학 예술가들이 자연의 아름다움, 가치, 정서적 힘을 이제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적 담론에서는 상당히 이제 마지막 줄에 파토스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감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도 있어요. 로고스. 요거는 이성이라는 뜻이고요. 파토스는 감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성의 그 의미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230쪽의 두 번째 단락에 오면 정지용과 백록담이 나오죠. 이 정지용의 그 후기 시가 이제 어떤 산수시죠. 동양적인 어떤 철학적 관점이 입각한. 그래서 이제 백록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시기라는 건데,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단락. 근대의 모순된 확장은 일제의 파시즘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 파시즘이라는 말은 이제 결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속. 하나로 이제 맺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시즘에 동조하지 않고 근대에도 저항하지 않으면서 친일, 일본과 친한, 배일, 일본을 배척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그 문학적 이상을 이제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죠. 그 인용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조선의 반성이라는 정주영의 이야기인데, 위축된 정신이 남아 정신이 조선의 자연 풍토와 조선인적 정서 감정과 최후로 언어 문자를 고수하였던 것이요. 정치 감각과 투쟁 의욕을 시에 집중시키기에는 일경의 총검을 대항하여야 하였고, 또 예술인 그 자신도 무력한 인텔리 소시민층이었던 까닭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주영은 이런 그 후기시가 일종의 생태 담론을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되게 길게 썼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231쪽에 그 마지막 단락에 이제 장수산 일이라는 시가 또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자연과 일체화를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단계, 여기 밑줄 주세요. 하나가 된다는, 일체화라는 건 영어로 이제 원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벌목, 정정, 이랬거니 해서 시작되는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연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 자, 232쪽에 보면 이 문장 뒤에 발표가 됐다는 거죠. 인위적인 질서가 배제된 자연 공간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 속에서의 순환 원리를 이 장수산이라는 시에 썼다. 이 정도로만 여기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태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33쪽에 밑에서 8째 줄 정도에 가면 문학평론가 김욱동이 7가지 특성을 제시했다고 나오고 또 있죠. 그래서 첫째, 233쪽입니다. 생태주의는 유기적, 전일적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거, 유기적. 전일적도 오로지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자,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준거의 틀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이제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계론적, 원자론적 패러다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또 둘째, 부분을 합한 것보다 훨씬 크다. 또 셋째, 우주는 역동적, 다이나믹하고 살아있고요. 또 넷째, 생태주의는 지속적인 변화가 있다. 다섯째, 이양대립, 이원론적 사고를 거부한다.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이런 게 이양대립이죠. 영혼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걸 높이고요. 또 일곱째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 통일성 속에 다양성, 이런 것을 지향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태문학, 환경문학, 녹색문학, 생명문학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학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그런 여러 작가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런 작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생태와 관련된 이런 그 시를 쓴 그런 작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알렌 긴스버그라든가 게리 스나이더 뭐 이런 작가들이 이제 대표적인 생태시를 쓴 그런 그 작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237쪽에 보면 생태 비평에서 두 번째 단락에 이런 생태 비평은 영어로 에코 크리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코가 생태란 뜻이고 크리티시즘 이게 이제 비평이란 뜻이죠. 거기 그 237쪽의 생태 비평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생태 비평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비평하는 거죠. 자, 거기 238쪽의 셋째 줄. 자, 여기도 좀 밑줄 치세요. 이 생태 비평이란 용어를 맨 처음 사용한 학자는 거기 셋째 줄입니다. 문학 이론가, 미국의 문학 이론가 윌리엄 루컷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생태 비평의 이제 임무와 역할이 239쪽의 두 번째 단락의 이제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39쪽의 두 번째 단락 끝부분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보면 생태 비평의 임무와 역할은 문학 작품의 소재, 이런 문학 작품의 소재, 또 주제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자연을 주제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철, 윤선도, 정철은 이제 가사의 대표고 시조의 대표죠. 연시조죠. 시조 중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어부사시사 이런 거 쓰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연을 즐겼고요. 또 현대 시인으로 본다면 뭐겠습니까? 백석, 윤동주, 또 김소월, 정지용. 그 다음에 자연을 노래한 청록파 시인이 있죠. 자, 청록파에 뭐가 있습니까?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이런 시인이 있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생태비평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는 문학이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 생태비평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태비평은 뭡니까? 마지막 단락, 밑에 단락 있죠. 그런 환경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연 친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넷째 나오죠. 마지막 줄에. 자, 다원화 이론화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다원화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평다원주의는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 241쪽의 요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그래서 이 문학 생태학은 70년대 초 이후에 활발하게 영역을 확장했고요. 또 이론적인 토대가 정립이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문학 생태학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뭡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세계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거기 다섯째 줄에 조지 프 미커는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생존의 희극에서 문학이 생태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 이제 생존의 희극 같은 거는 그다음에 조지 미커 이거 사람 이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커는 문학 생태학은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생물학적인 주제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생태 비평의 본질은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다. 당연한 거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토대로 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 비평론을 12강에 걸쳐서 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책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